정보철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매년 1회 시험이 가장 쉬워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1회 시험이 굉장히 쉬웠는데 이때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죠. 필기 합격자가.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이 합격자 수를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회하고 3회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냈어요. 2회부터 4과목에서 지옥문이 싹 열리더니 5과목에서는 그냥 지옥이야. 그냥 풍덩풍덩 헤엄을 치는 거라. 이 5과목에서 1회 같은 경우에 5과목에서 뭐 신기술 용어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좀 쉬워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배출이 됐다. 여러분들 시험 2022년도 마찬가지로 1회는 조금 쉬울 건데 2회나 3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꼭 맞춰가지고 합격 점수, 그러니까 꽈락 넘기는, 40점 넘기는 그런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나 5과목에서 고득점 하겠다? 안 돼요. 2022년도 아마 1회도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낼 거예요. 아직 합격자가 다 이제 소진되지 않았어. 이거 남아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볼 수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2022년도에도 조금 어려울 거다. 물론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조금 1회는 조금 쉽겠지만은 그래도 어려울 거다. 특히나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맞춰야 되는 거 정확하게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과목, 2021년도 마지막 과목이고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예요. 근데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해도 1과목, 2과목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뭐 같은 소프트웨어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다음 암호 알고리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들,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뭐 양방향 암호화가 있고 단방향 암호화가 있고, 양방향 암호화에는 대칭키, 비대칭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MD4 같은 경우에는 해시 암호화예요. 해시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인 거죠. 단방향. 자, MD5 같은 경우에는 MD4를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만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방향 암호화예요. 해시 암호화. 자, 샤 같은 경우에 샤 계열, 샤 1, 샤 2, 샤 256, 4, 51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방향 암호화예요. 단방향 암호화. 얘는 단방향 암호화. 그래서 얘를 해시 암호화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AS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칭키 암호화예요. 대칭키 암호화. 그래서 단방향 암호화 외에 대칭키 암호화 이거 딱 하나 있으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인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암호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하고 단방향이라는 암호화가 있어요. 단방향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 자, 양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방향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호화를 했어. 그러면 이 암호화된 것들을 가지고 복호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전달을 할 때 이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것들을 풀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걸 보고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 내가 만약에 암호화를 했어. 그럼 절대 복호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쓴 데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 저장을 할 때 이 패스워드에다가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을 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관리자도 이 암호를 절대 깰 수가 없게 하는 거. 이때 쓰는 게 단방향 암호화이다. 자, 어쨌든 양방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양방향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하고 비대칭키 암호화 크게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 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키하고 그리고 복호화 푸는 키하고 잠그는 키하고 푸는 키하고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대칭키라고 하는 거야. 이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키하고 이렇게 잠그는 키하고 푸는 키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공개를 해놓는 거야. 나한테 누군가 편지를 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내가 공개해놓은 공개키로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서 나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럼 나는 그거를 가지고 풀어서 볼 수 있는 거라. 내 개인 키를 가지고. 자,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칭키하고 그럼 비대칭키하고 왜 만들었느냐. 일단 내가 만약에 내가 영희를 좋아해. 영희 아주 이쁘고 좋아. 내가 아주 사랑스러워. 영희를 되게 좋아한 거야. 그래갖고
그 연애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 영희야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거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아유 민망한 거라. 이게 너 싫어? 이러면은 창피하잖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응? 영희한테 편지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영희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길렀어. 여자 머리 길었어. 머리 길은 이제 영희한테 편지를 전달하려고 편지를 줄줄줄줄줄줄 쓴 거지. 응? 이렇게 막 썼는데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 내 친구 철수, 내 제일 친한 친구는 보현이라고 하는데 그 보현이 새끼를 부른 거야.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보현이가 이렇게 딱 왔어. 나 편지 좀 전달해줘. 알았어. 이러는 거야. 흔쾌하게. 근데 내가 이 새끼를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암호화 시켜야 돼. 암호화 시켜야 되니까는 여기다 열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잠근 거예요. 잠궈가지고 이 보현이한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영희한테 그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보현이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영희한테 전달을 해줄 거 아니라. 근데 요것만 전달하면은 암호화된 것만 전달하면은 영희도 못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키를 같이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암호화한 연애 편지하고 이 잠근 키하고 보현이한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새끼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에이 낄낄낄 거리면서 이렇게 풀러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라. 이게 대칭키예요. 이렇게 많은 양의 암호화를 내가 똑같은 키로 암호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를 전달하려고 하니까는 이놈의 새끼 못 믿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얘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그래. 얼마나 궁금하겠어, 얘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비대칭키라는 게 있는 거죠.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공개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희가 내가 공개한 키가 있어요. 이건 영희의 키야 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놓은 키가 있고 영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개인 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희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영희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공개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암호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암호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대칭키 암호화로 요 대칭키 암호화로 요거를 암호화 시킨 거야. 그 많은 양을 암호화 시킨 다음에 요 키 있잖아요. 키는 작잖아. 키는 조그마니까는 영희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요 키를 암호화 시켜버린 거야. 자, 그리고 보현이한테 전달을 한 거지. 마음 놓고 전달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안 풀리지. 자기 걸로도 풀어보는 거야. 안 풀리지. 영희의 공개키로 풀어보는 거야. 안 풀리지. 에이씨,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영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준 거야. 그럼 영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키를 풀어버린 거야. 자, 키를 자기가 가진 개인 키로 싹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대칭 키가 나왔잖아. 그 대칭 키를 가지고 요거를 푸는 거지. 그럼 나는 내가 쓴 연애 편지를 영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때 사용을 하는 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많은 양의 암호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칭키로 이렇게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키 있잖아요. 키. 여기는 짧은 키. 이런 짧은 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를 이용해서 공개키로 암호화시키고 요 키하고 요거하고 같이 전달을 해버리면 요 키를 풀 수 있는 건 0이밖에 없기 때문에 요 키를 풀어가지고 요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키의 분배의 문제 때문에 비대칭키를 많이 쓴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쓰지만은 이런 키의 분배의 문제 때문에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가? 이해가 가셔야 돼요. 대칭키가 뭐고, 비대칭키가 뭐고, 뭐, 스트림 방식이고, 블록 방식이 뭐고, 좋아. 외워야지. 당연히 외워야지. 바트그러나, 뭐 할 때 쓰는 건지 알아야죠. 자, 어쨌든, 대칭키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크게 또 스트림 암호화하고 블록 암호화가 있어요.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흘려보내. 그 네트워크에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막 흘려보내면은 이걸 엑소와 연산해가지고 계속 암호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를 암호화시키는 거. 그걸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록 단위로 이렇게 암호화시키고 이렇게 암호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블록 암호화이다. 자, 스트림 암호화는 뭐 XOR 연산을 사용하는 거고 뭐 RC4라든지 아니면은 LSFR 이런 것들이 이런 스트림 방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록 방식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쓰였던 거는 DES라는 거하고 3DES라는 걸 많이 쓰였어요. 근데 DES가 깨졌어요. DES가 깨지면서 3DES가 나왔는데 3DES는 데스를 3개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페이스텔 구조이고 데스나 3DS 옛날에 쓰던 방식이다. 근데 요즘에는 권고하지 않는다. 어쨌든 얘는 블록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SPN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거를 쓰는데 AES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IDEA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드라는 것도 있고 아리아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블록 방식, 그러니까 대칭키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어려워라는 것들을 이용한 RSA라는 게 있고,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그걸 이용한 디프엘만 방식이 있고, 엘가말이 있고, DSA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타원 곡선이 어려워라는 걸 이용한 ECC라는 방식이 있다. 자,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문제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RSA가 되는 거고, 이산대수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DH나 아니면은 DSA나 아니면은 엘가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타원곡선이다 그럼 ECC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종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분류해가지고. 자,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 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복호화를 못 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방향 암호화가 있고, 단방향 암호화의 종류는 크게 MD5라든지 아니면은 MD4, MD5, 샤 계열 이런 것들, 그리고 하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단방향 암호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암호화 시키면은 그것들을 복호화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단방향 암호화라고 한다. 자, 그리고 2021년도 3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솔트라는 것도 있어요. 솔트. 단방향 암호화에 관련된 건데 솔트라는 게 있어요. 일단 단방향 암호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복호화를 해서 깨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공유를 해요. 자, 이런 값들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암호화가 될 거야. B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암호화가 될 거야. C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암호화가 될 거야. 자, 공격자들이 어디서 회원 정보를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암호는 몰라. 근데 레인보우 테이블하고 딱 엮으면은 아 A네, 아 B네, 아 C네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니까는 이런 레인보우 테이블 때문에 솔트라는 걸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면은 원문이 A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여기다 우리는 CJ야. 그럼 이렇게 솔트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앞이나 뒤에다가 솔트를 소금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호화를 시켜버려. 근데 레인보우 테이블에는 A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지 A 슬래시 CJ 이런 것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공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거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는 거. 5과목 어렵다고 그랬어요. 5과목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운에 맡겨야지 어쩔 수 없이. 자, 크래커가 침입하여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는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본강에서 이런 것들은 진짜로 운이에요. 이 출제위원이 어떤 분야를 많이 공부하셨느냐, 어저께 뉴스를 뭘 보셨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지만은 그게 너무 많이 알면 또 다른 것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운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 트립 와이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문제답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답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크래커가 침입하여 백도어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트립 와이어다. 이렇게 문제답을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사물통신, 사물인터넷과 같이 대역폭이 제한된 통신 환경에 최적화하여 개발된 푸시 기반의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MQTT. 그래서 얘도 외워야 돼. 그래서 얘는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얘는 MQTT이다.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냥 용어들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면 된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꼭 맞춰야 되는 거고. 나선형 모형의 주요 태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류가 있어요. 이 네 분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를 하냐면은 계획을 하는 거지. 자, 계획을 한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나선형 모델은 특이하게 위험 분석이라는 거를 그 다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위험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개발을 하는 거지. 자, 개발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고객의 평가. 잘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 자, 그것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버전 관리를 여기서 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버전 관리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나선형 모델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획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요거 4가지를 점진적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보안을 위한 접근 통제 정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근 통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맥, 덱, 알백 해가지고 맥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덱이라는 게 있어요. 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알백이라는 게 있어요. 알백이라는 게 있다. 자, 맥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 접근 통제, 그리고 덱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접근 통제, 그리고 알백 같은 경우에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예요. 그래서 맥은 임의적 접근 통제잖아요. 뭘 임의로 접근을 통제하냐면은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에 대해서 보안 레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이다. 그럼 이 문서는 중령 이상 볼 수 있어. 자, 이 문서는 소령 이상 볼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 문서에 대해서 그 자원에 대해서 딱 강제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만 볼 수 있어. 얘는 누구만 볼 수 있어. 이런 그 주체에 대해서 딱 강제적으로 접근 통제하는 거. 요걸 맥이라고 하는 거고, 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한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친하니까 너 일로 와봐. 넌 이거 볼 수 있어. 에이, 넌 나랑 안 친하잖아. 넌 못 봐. 넌 친하네. 일로 와봐. 너 이거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덱인 거고, 알백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핑을 진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역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업팀의 사람들은 이런 문서를 볼 수 있고, 뭐 개발팀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역할 기반으로 하는 게 알백이라고 하는 거다. 맥, 덱, 알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임의적 접근 통제, 얘는 덱에 해당하는 거고, 강제적 접근 통제, 얘는 맥이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얘는 알백이잖아. 알백. 데이터 전환 접근 통제 이딴 건 없어요. 그냥 3가지밖에 없어요. 맥, 덱, 알백. 그래서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접근 통제 정책 다시 정리하면은 강제적 접근 통제, 얘는 맨덴터리 액세스 컨트롤인 거죠. 그래서 자원의 보안 레벨과 사용자의 보안 취급 인자를 비교하여 접근 제어를 한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이 자원의 문서는 어떤 사람 이상 볼 수 있어. 이런 것들 하는 거. 자, 그리고 임의적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너 친하니까 일로 와봐. 너 친하니까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게 덱인 거고. 자,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알백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신분이 아니라 어떤 조직, 뭐 영업팀, 뭐 개발팀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역할 기반 접근 통제이다. 요거 3가지, 맥, 덱, 알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LOC 기법에 의하여 예측된 총 라인 수가 36,000라인, 개발에 참여할 프로그래머가 6명,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생산성 월간 300라인일 때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할 줄 아니? 그런 문제예요.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일단 비용 산정하는 거잖아요. 자, 비용 산정, 뭐 계획 일정 산정하는 거하고 비용 산정하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정 산정 같은 경우에는 퍼트 CPM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비용 산정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하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고, 상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고, 수학적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하향식 기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전문가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문가 기법이 있고,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문가 기법 같은 경우에는 라떼는 말이야 그 3천만 원에 했어. 이런 거고,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뭔가 비용을 산정하는 거. 비용 산정은 야, 이 소프트웨어 얼마면 될까?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상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LOC, 라인 수로 체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수학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또 3가지. 자, 그래서 얘는 코코모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푼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푼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펑션 포인트라는 게 있다. 자,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라인수 기반으로 얘도 세 가지예요. 그래서 5만 라인 이하이냐라고 해가지고 오가닉, 조직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30만 라인 이하이냐라고 해가지고 세미 디태치드, 반분리형이라는 게 있고, 세미 디태치드, 그리고 30만 라인 이상이냐라고 해가지고 내장형, 인베디드라는 게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푼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든 곡선을 사용을 하는 거고, 슬림이라는 자동화 추정 도구를 사용을 한다.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에다가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명령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요거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LOC 기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총 라인 수가, 이 프로그램의 총 라인 수가 36,000 라인이래요. 근데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6명이래. 6명이 각각 한 명이 300라인씩을 개발한대요. 그러면은 6명이 한 달에 개발할 수 있는 양은 6 곱하기 300이겠지. 6명이 300라인씩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800라인이 되는 거고, 오케이? 1800라인이 한 달 동안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36,000 나누기 1800이 되는 거지. 0 빠지는 거고, 그러면 몇이야? 2 곱하면은 20개월이네, 20개월. 그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0 빠지는 거고, 360을 18로 나누게 되면은 20개월이 되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너 곱하기하고 나누기 할 줄 아니? 그런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6명이 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300라인을 개발을 한대요. 그럼 얘가 300을 곱하겠지. 그쵸? 그러면 63, 1800라인이 되는 거고 한 달에 1800라인인데 총 라인 수가 36,000라인이래.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지. 요렇게 빼버리고 요렇게 빼버리고 360을 18로 나눠주면은 구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걸 6으로 나눠 일단. 그 다음에 또 300으로 나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그냥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라. 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 문서화하는 체계적 분석 방법으로 자료 흐름도 그리고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등의 특징을 갖는 것은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시키는 건데 어떤 개발 방법론이냐. 지금 개발 방법론 묻고 있으니까 이게 그 절차에 따라서 자료 흐름도나 아니면 자료 사전이나 소단위 명세서가 만들어진대요. 얘는 절차적이겠지, 절차적 방법에서 쓰는 거니까 절차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잖아요.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객체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공학 방법론은 필요 없고 CBD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을 조립해가지고 그 개발하는 게 CBD 방법론이고 여기는 자료 흐름도라든지 자료 사전이라든지 소단위 명세서 이건 절차적인 개발이란 말이에요. 절차적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개발 방법론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진짜 맞춰라 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평문은 암호화되기 전에 원본 메시지,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암호문은 암호화가 이제 적용된 메시지,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맞아요. 자, 복호화라고 하는 거. 암호화는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복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작업은 뭐야? 암호화지, 암호화. 반대로 하는 게 복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되는 거지. 자, 키는 적절한 암호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값이다.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복호화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거.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게 복호화이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블록체인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개념이다.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의 추가 및 제거가 용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핵심은 뭐냐? 블록체인 개발 환경을 뭘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대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뭘 기억하셔야 되죠? 아이쿠어리야. 파스를 붙이면 싹 낚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쿠어리야.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뒤에다가 AAS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AAS. AAS. as a service. 자, AAS. 쟤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갖고 장비들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버 마이박스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30기가 주잖아요. 30기가인데 이 30기가는 내 거 하드디스크에 없어. 근데 30기가가 생겼어. 내가 네이버의 장비를 빌린 거잖아요. 이렇게 장비를 빌릴 때 서버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IaaS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PaaS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개발 환경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발자인데 어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빌리는 거, 그걸 보고 PaaS라고 하는 거지. 플랫폼 애저 서비스. 자, Saa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엑셀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구글 독스를 이용하면은 내가 엑셀을 만들 수가 있잖아. 나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aaS, 어떤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거고, PaaS,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빌려 쓸 수 있는 거고, SaaS,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블록체인을 빌려 쓴다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 AAS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아이쿼리아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곁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블록체인 클라우드 개발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BaaS가 되는 거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중 개발 유형이 오가닉, 세미 디태치드, 임베디드 이런 것들로 구분되는 거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코코모라고 그랬죠.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오가닉, 조직형, 반분리형, 그리고 내장형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직형이니까 5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고,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고,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라고요? 코코모 2번이다. 자, 푼남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든 곡선이 나오면 푼남이에요. 자, 그리고 펑션 포인트는 기능에다 점수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슬림이라고 하는 거는 푼남에서 이제 자동화 추정 도구 이런 것들을 슬림이라고 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다 잘 나와요. 이거 다 잘 나오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11번 모두 얘는 맞춰야지. 얘는 너 이거 맞춰야 된다라고 내는 문제니까 꼭 맞춰야 되는 거야. 다음 렌의 네트워크 토폴리지는 어떤 형태인가? 네트워크 토폴리지 어떤 모양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성형. 자, 성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성형도 있고, 자, 그리고 버스형. 이게 버스형이잖아요. 이게 버스 타고 다니니까 버스형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링형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계층형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층형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맞추라고 내는 문제잖아요. 이거 버스 타고 이동하잖아.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선로 타고, 그래갖고 얘는 버스형이 된다. 11번의 정답은 버스형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료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은, 얘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얘는 진짜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건 용어라서 어떻게 문제답으로 그냥 문제를 통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은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나선형이 나왔든 폭포수가 나왔든 프로토타입이 나왔든 RAD가 나왔든 다 맞춰주셔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보엠이 제시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으로서 선형순차적 모델이라고 한다. 얘는 선형으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진다. 뭐다? 폭포수예요. 폭포수.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선형 순차적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폭포수 방법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폭포수 모형이다. 자,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이번 프로토타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고,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었죠. 위험 관리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다. 계획하고
위험 관리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요것들을 반복시키는 게 나선형 모델이고 RAD 모형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할 때 쓰는 거 그때 그거를 RAD 모형이라고 한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5과목은 지옥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림 암호화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스트림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대칭키 암호화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스트림 암호화는 쭉 데이터를 쏘면서 XOR 연산을 계속해가지고 암호화시키는 거죠. 자, 비트, 바이트,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암호한다.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암호하니까 그게 맞아요. 자,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얜 단방향 암호화지. 얜 단방향 암호화기 때문에 이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암호화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복호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복호화를 못 시키잖아. 해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RC4는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스트림 암호화 방식하고 블록 암호화 방식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맞는 거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세션 하이제킹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가 있어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한 사용자잖아요. 그러면은 세션 정보라는 게 서버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있어. 내 컴퓨터가 있어. 그럼 내 컴퓨터에 브라우저가 있겠지. 그럼 여기 네이버가 있어요. 자, 네이버가 있는데 내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네이버 시스템 어딘가에다가 내 세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 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내 아이디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놔. 근데 내가 누군지 얘가 모를 거 아니야. 네이버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션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션들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나한테 세션 키를 줘요. 세션 키를 주게 되는데 이 키를 어디다 저장을 해놓냐면은 쿠키라는 데다 저장을 해놔요. 자, 쿠키라는 데다가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션 키를 쿠키에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내가 네이버에다가 뭔가 요청을 할 때마다 이 쿠키에 있는 세션 키를 같이 전달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션 키를 전달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라. 근데 이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쿠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이것들을 연결한 꼴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내가 로그인한 상태, 이런 세션이라는 그런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세션이 뭐 연결 설정하다 이런 거잖아요.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키값들, 이런 세션 키값들을 얘가 가지고 가면은 나랑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라. 이것들을 세션 하이제킹, 납치한 거죠. 세션을 납치한 거. 이런 공격을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외워야 되는 비동기화 상태 탐지, 그리고 ACK 스톰 탐지, 그리고 패킷의 유실 및 재전송 증갑 탐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탐지를 하는데 FTP 싱크 세그먼트 탐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연결을 해놨잖아요. 연결을 해놨을 때 보통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FTP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FTP는 한번 로그인 하긴 하는데 그리고 끊어지면 땡이거든. 세션이라고 하는 건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FTP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얘도 그냥 문제답을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통으로.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왜 나왔죠? 한 60년대쯤에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찾아왔어. 하드웨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드웨어에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은 유지보수의 관점으로 뭔가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거의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이때는 개발자들이 맨날 재개발했어. 맨날 맨땅에 헤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에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면서 이런 유지보수의 관점으로 조금씩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절차라든지 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한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의 골자는 뭐냐면은 모든 내용이 재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재사용. 오케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넌 얘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3R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3R 같은 경우에는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재공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재사용.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은 이렇게 세 가지이다. 자 역공학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짬뽕집을 차리겠다라고 하면은 짬뽕 맛집들을 다니면서 먹어보는 거지. 미원은 몇 스푼 썼네. 뭐 다시다는 썼나 안 썼나. 여기다가는 뭐 해물은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는 거야.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거.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문서를 만드는 과정. 그걸 보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고 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이미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들이 이제 30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재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유지보수 해가지고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그냥 그 유지보수의 그 개념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재공학이에요. 자,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시스템에 의뢰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훌륭하게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모듈들 그런 것들 딴 데서 그냥 그대로 재사용을 하자라는 게 재사용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3R, 역공학, 재공학, 재사용. 자 여기에 재개발 해가지고 다음 중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 아닌 것은 네 가지 딱 놓으면은 얘도 R 들어가거든. 응? R 들어가니까 딱 놓으면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올리는 거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재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재개발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와.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유지보수 및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절차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야. 얘도 좋은 거야.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최대의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이겠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최소의 비용으로 품질 좋은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보다 가능한 빠르게 부실공사하겠다는 건데 얘는 부실공사의 내용이고 얘는 그냥 돈을 막 쓰겠다는 내용이잖아. 나쁜 거야, 나쁜 거. 그죠? 얘가 아니에요, 얘가. 나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6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돈을 많이 쓰고 왜 날림 공사를 하냐고. 날림 공사를 하니까 무너지고 그러지. 날림 공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집 짓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림 공사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라. 16번의 정답은 3번.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해 공학적 원리를 정립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좋아. 완벽해. 훌륭하죠. 다 좋아.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4번도 좋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날림 공사하는 거고 얘는 돈을 허투루 쓰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상식을 조금 동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CB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BD는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인데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회원이라는 컴포넌트, 게시판이라는 컴포넌트, 상품이라는 컴포넌트, 주문이라는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조립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쓰긴 했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CBD 같은 경우에는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을 내가 만들든 외부에서 사오든 그것들을 조립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단 만들어 놨고 내가 많이 써봤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팔 때 좋은 거 팔겠지. 나쁜 거 팔면 클레임 들어가니까. 그래서 품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좋은 거야.
자, 컴포넌트 제작 기법을 통해 재사용성을 향상시킨다. 그쵸? 컴포넌트를 가지고 조립하는 거니까 그 얘는 맞아요. 자, 모듈의 분할과 정복에 의한 하향식 설계 방법이다. 하향식 설계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절차 지향 프로그램, 절차적 프로그램에 쓰는 거예요. 얘는 CBD잖아, CBD. 구조적 프로그램,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니지.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7번의 정답은 3번. 하향식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설계, 그러니까 그 절차 지향 설계, 거기서 쓰는 거다. 상향식은 객체 지향에 쓰는 거예요. 자, 독립적인 컴포넌트 단위의 관리로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만약에 회원 쪽 오류가 났어요. 그 회원만 고치면 돼. 게시판 오류 났어. 게시판만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17번의 정답은 3번. 얘는 절차적 언어에 대한 설명인 거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보안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는 야, 너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뭐니? 자다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러고 자면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휘발성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18번의 정답은 4번, 휘발성이에요.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북한에 계신 분 말고 여기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인가된 나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밀성인 거고,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사용자만 인가된 방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수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을 함부로 수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수정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 이응직이 있어. 그럼 내 이름은 나만 고칠 수 있는 거라. 내가 뭐 흥달샘으로 하든 이용직으로 하든 나만 고칠 수 있지. 남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넌 영구야 이렇게 해놓으면 화가 나지, 화가. 그죠? 그래서 얘는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정에 관한 거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원이 있을 때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용성이에요.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세 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암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지인 또는 특정 유명인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공격 기법은, 사실 얘는 처음에 공단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1번이라고 했어요. 이블 트윈 어택이라고 1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정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정답 처리를 해줬는데, 얘가 문제를 찾아보면은 뭐 해양 그 전산직인가? 아무튼 그 컴퓨터 일반, 9급 컴퓨터 일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블 트윈 어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AP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 AP라고 하는 게 무선 인터넷 있잖아요. 내가 카페 가면은 어떤 카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와이파이에 이렇게 목록 뜨잖아요. 그것들을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더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래는 여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얘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여기에 들어오는 패킷들,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가는 게 이블 트윈 어택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정답은 1번이 아닌 거지. 그리고 특정 유명인을 과장하여 활동하는 공격은, 피싱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얘는 낚는다라는 건데, 낚는 거는 유명인이 아니어도 되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여기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갖다 맞출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공동 정답으로 해놓긴 했는데, 아마 얘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 앞으로는 논란 되게 많았거든요. 논란 많은 것들은 애지간하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블 트윈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AP를, 이런 그 와이파이 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접속하게 하는 거야. 여기에 접속 안 하고. 뭐 여기를 만약에 카페 1이야. 카페라고 돼 있어요. 카페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카페 1을 만들어 준 거지. 카페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가 신호가 더 강력해. 응?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에 접속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공격하는 게 원래는 이블 트윈 어택이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공격키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면, 자, 10명이 공격키 암호화를 사용할 경우 5개의 키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격키 암호화가 뭐죠? 내가 하나의 공격키를 보내고 외부로 이렇게 보내놓고 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는
4개가 되는 거지.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는. 얘는 200개가 되는 거지. 곱하기 2 하니까. 처럼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는.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는 20개가 되는 거지. 근데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1번이 틀린 거야, 1번이. 자, 1번이 틀렸다. 복호화 키는 비공개되어 있다. 하나는 공개시켜놓고 암호화시킬 수 있는 공개시켜놓고 내가 복호화할 수 있는 키, 열어보는 키는 비공개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0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문서를 암호화한다. 이제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죠. 자, 공개키 암호로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은 RSA라는 게 있다. RSA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맞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죠.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이 키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칭키 있잖아요. 대칭키. 대칭키가 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대칭키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대칭키 키의 개수예요. 만약에 10개만 할게요. 자, 10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10-1 해가지고 여기는 9가 되는 거죠. 90이죠. 45개가 필요한 거야. 45개가. 근데 이 공개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10개이다 그러면 20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가 키 개수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나왔던 문제 20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사실 2021년도 1회 5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정말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갖고 5과목에서도 굉장히 고득점을 해가지고 합격을 많이 하셨는데 2회부터 2021년도 2회부터 3회까지 거의 그냥 난리가 났죠. 왜? 신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책을 보셨든 어떤 강의를 들으셨든 신기술 용어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공부하시고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보통 문제 비율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럼 25점에서 30점 정도가 나오는 거라 25점에서 30점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한 2-3문제 더 맞춰가지고 꽈락 넘겠다. 40에서 45점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거고 4과목에서는 한 60점 넘기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꽈락만 딱 넘기게 되면은 어쨌든 60점 넘어가지고 합격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그 시간을 뺏기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뭐 TTA에 가가지고 TTA라는 용어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다 뒤져보는 거야. 들들들들 외우는 거지. 근데 이 출제자가 어저께 밥 먹고 이렇게 누워서 뉴스를 보다가 뭔가 신기술 용어 거기 나왔어. 야 저거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TTA 가지고 안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그것만 딱 정리를 하시고 빌어야지.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빈 다음에 꼭 맞춰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맞추고 나머지 것들에서 몇 문제를 좀 더 맞추자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수밖에는 없다. 자, 어쨌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